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공무원 회계학 강의한 지 정확하게 22년째 됐습니다. 올해 횟수로 22년 차인데, 아무래도 이제 회계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용어나 또 기타 내용에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회계학에 대한 기본 토대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요. 저희 윌비스 학원에서 기초 강좌를 제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기초 강좌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좀 더 쉽게 기초편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도 스튜디오 촬영이 예전에 EBS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봤지만 좀 낯서네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학습 목표를 같이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면서 되게 더운 날씨다 했는데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자, 입문과정 첫 번째 얘기는요. 네, 회계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회계가 뭐냐부터 파악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기초 입문과정 부기라는 것이 나왔네요. 근데 이 부기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름 아닌 장부에 기입한다는 그 장부 기입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요 부기가 되겠죠. 근데 부기와 회계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데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회계는 부기와 어떤 점이 다르냐. 자, 부기는 장부에 적는 거잖아요. 회계는 장부에 적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계가 등장한 기본적인, 왜 부기에서 회계로 가느냐, 기본적인 이해를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자, 제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저 혼자 회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 돈 100% 출자했죠? 개인 기업이라고 그래요. 이런 개인 기업은 자, 장부를 적어요. 쟁기업도. 누구를 위한 장부죠? 바로 사장을 위한 장부예요. 그런 사장을 위한 장부에서 개인 기업일 때는 보고가 필요 없겠죠? 장부는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보면 돼요. 하지만 자, 주식회사입니다. 현대기업은. 주식회사는 여러 투자자가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설립한 걸 말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주주라고 합니다. 이 주주들은 모여서 총회를 해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주주를 대신해서 운영할 사람을 뽑습니다. 이가 경영자예요. 자, 이 경영자, 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주주에게 그 이익을 환원합니다. 그런데 경영자는 누가 뽑았죠? 주주들이 뽑았어요. 자, 주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고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어요. 자, 보고는 경영자가 주주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 잘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또는 제가 열심히 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경영자가 주주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주 외에도 또 누가 있죠? 기업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업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은행에서 돈도 빌려와야 되고 기타 물건도 사와야 돼요. 근데 외상거래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하느냐? 채권자라고 합니다. 역시 채권자에게도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에 회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기 플러스 보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기와 다른 점 거의 같죠. 동일한데 보고 시스템이라는 게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회계와 부기는 거의 같은 건데 자, 부기라는 것은 장부에 적는 것이고 장부에 적은 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런 보고서죠.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회계다.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간단한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다음 중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네. 그러면 여러분 위에 보세요. 회계는 부기 플러스 보고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인식 및 측정 그리고 전달입니다. 이 전달이 바로 뭐가 되겠죠? 전달이라는 게 네, 보고가 되겠어요. 그래서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은 뭐죠? 이 부분은 부기입니다. 부기. 부기 and 보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네, 전달이라는 꼭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나머지 거 한번 볼까요? 스탁 책임인 이행 여부의 평가. 이것도 네, 기능인데요. 부수적 기능이에요. 부수적 기능. 부수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수적 기능도 답을 잘못하면 고를 수 있겠죠. 본질적 기능과 부수적 기능 차이를 보시고요. 1번 재무제표 분석도 마찬가지로 부수적 기능, 내부 통제 및 계획도 부수적 기능.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와 부기가 어떻게 다른 것이고 또 어떻게 같은 것인지 그런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공부는요. 부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부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가지 부기가 나오네요. 단식 부기 and 복식 부기. 네. 근데 단식 부기부터 지금 볼까요? 단식 부기는요. 특정한 원리 원칙이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주로 현금에 대해서 기록해요. 현금의 입출입.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어머니가 쓰시는 가계부, 금전출납장 이런 것들이 되겠죠. 따라서 정확성도 재무상태의 파악, 전체적인 재산 파악이 안 돼요. 또 얼마만큼의 손익 파악도 가능하지만 불완전합니다. 자기검증 기능도 없고요. 기장 업무도 엄마가 다 적어야 돼요. 주로 비영리단체나 작은 기업들이 자신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는 부기가 바로 단식 부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복식 부기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화된 원리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 표준화된 원리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옆에 써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의 가장 핵심을 구성하는 게 바로 계정이라는 거죠. 자, 계정을 이용한 기록이에요. 이 계정이라는 것은 바로 복식 부기의 탄생을 일으킨 것이고요.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가 100에서 70을 빼고 30을 빼면 얼마입니까? 네, 제로죠. 자, 그럼 재미없으니까 더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70을 빼고 30을 더했어요. 그러면 얼마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산수에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1494년도에 이태리의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은 셈법을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하지 않고요. 100에서 70을 뺀다. 반대쪽에 적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더한다 30.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셈법을 하죠. 그럼 답이 얼마냐 그랬더니 여기서도 물음표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이 6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130과 70에서 차이가 60이다 알 수 있거든요. 어차피 셈법이에요. 셈법이. 근데 이 두 가지 1번 셈법과 2번 셈법에서 바로 루카 파치올리가 선택한 셈법은 2번이었고요. 2번이 바로 복식 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죠. 무슨 원리를 설명했어요?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럼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차변이라고 해요. 차변. 왼쪽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반대쪽인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나중에 이 대차가 항상 예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대차라고 읽습니다. 대차가 항상 평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차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어카운트,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복식부기의 탄생은 여러분 산수 방법에서 탄생한 거예요. 이 산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처럼 하는 산수 방법과 밑에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하는 산수 방법이 있죠. 자, 복식부기는 두 번째 산수 방법을 선택해서 개발된 기록 방법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단식부기는 주로 현금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식부기는 현금 외에도 많은 것들을 다 적어요. 그래서 기록 대상이 넓어지게 되죠. 따라서 모든 재산상의 변화를 기록하게 됩니다. 외상도 적고요. 또 길 가다가 금덩이를 주었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의 변화를 적는데 자, 여기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계정, 그 다음에 무슨 주의? 여러분, 발생주의입니다. 이 발생주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즉, 현금주의는 현금만 적잖아요. 발생주의는 현금 앤드 다른 것들, 외상거래까지도 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 대상이 넓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단식부기에 비해서 재무 상태, 재산 상태 및 손익 파악이 좀 더 정확해졌죠. 그리고 여기 대차 평균의 원리 미리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대차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해서 자기 검증 기능이 등장하고 기장도 분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록할 것이 많은 곳에서 적게 되겠죠. 즉 기업 회계, 즉 소규모 기업보다는 큰 기업들이 적게 되고요. 여기에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만 기억하시죠. 대차 평균의 원리, 계정을 이용한다, 발생주의로 적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복식부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요. 계정을 이용해서 기록합니다. 기록 대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고요. 자기 검증 기능이 있어요. 또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문제 하나 잠깐 볼까요? 자, 복식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질문했네요. 자, 복식부기가 뭐냐? 복식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한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 복식부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계정을 이용한다. 말씀드렸죠. 발생주의다. 말씀드렸어요. 3번 현금에 입출에 대한 기록을 한다. 이거는 단식부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뭘 배웠죠? 회계와 부기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고 지금 부기의 종류, 단식부기, 복식부기 배우셨죠? 자, 그중에 복식부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복식부기의 개념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여러분과 회계로 갑니다. 자, 회계의 종류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회계의 종류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무슨 회계입니까? 재무회계네요. 재무회계.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 반대되는 게 관리회계입니다. 그리고 특수회계가 있네요. 특수회계는 우리가 배울 겁니다. 정부회계, 정부회계. 그리고 여러분이 세법 시간에 배워야 될 세무회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회계나 세무회계.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 원가회계라는 친구가 있네요. 원가회계. 그런데 제가 비교표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회계를 얘기할 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고 비교를 해요.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그런데 지금 이 원가회계라는 게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 원가회계는 양쪽에 다 관련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관련성이 이 중에서 누구한테 더 큰 관련성을 갖느냐?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에게 제공되는 원가 정보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관리회계에게 제공되는 원가 정보는 아주 비밀스럽고 우리 confidential이라고 하죠. 영어로. 굉장히 비밀스럽고 양도 디테일하고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계를 비교할 때 재무회계 and 원가 관리회계라고 많이 하는데 정확한 비교는 여러분과 말씀드리지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맞아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원가와 관리는 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이해하셨다면 그럼 재무회계가 뭐고 관리회계는 무엇인가를 이제부터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계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근데 원가회계는 관리회계 쪽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라고 한다 말씀드렸고요. 특수회계가 있어요. 특수회계가 있는데 이 특수회계는 어디까지나 세법상의 목적 또는 정부적의 목적 이런 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비교표가 여러분께 보여지고 있어요. 하단부에 지금 나오는데요. 재무회계 먼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제공한다. 당연히 복식부기로 자료, 복식부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뭘 만들죠? 재무제표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중요한 거죠.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자, 여기서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다. 이렇게만 아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외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재무회계라면 여기 관리회계는 내부의 누구에게? 경영자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외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죠. 누구? 주주. 또 채권자, 공급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업 외부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업에 관한 경영 정보, 그것을 복식부기로 기록했겠죠. 표로 만들어요. 그 표 이름이 재무제표예요. 따라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네, 바로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가 아닌 내부 경영자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지원하는 회계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관리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냐 내부냐, 또 재무제표를 작성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점으로 두 회계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면요, 외부입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고요. 관리회계는 경영자예요. 재무제표인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재무제표, 외부 이해관계 재무제표, 정기보고, 일반적으로 있는 회계 원칙이 있죠. 자, 특징 기억하시면 돼요. 재무회계 특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것은 무슨 회계? 재무회계. 그렇다면 관리회계는 경영자에게 경영자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원칙도 없고 또 시기도 없고
언제든지 작성해서 그냥 플렉시블하게 제공하는 원칙도 없어요. 그런 회계를 뭐라고 한다? 관리회계. 여기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요. 재무제표는요, 화폐 정보고 과거 정보예요. 근데 이 관리회계 보고서는요, 화폐, 과거 당연하고 비화폐, 이 질적 정보라고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정보, 날씨가 어떨까? 올여름이 더울까? 그럼 에어컨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에어컨 제조 회사라면. 또 선풍기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올겨울이 어떨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도 관리회계에서는 필요해요. 하지만 재무회계는 그런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두 회계의 또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와 유관된 문제에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하셨다고 보면요, 제가 이쪽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누구 관계? 외부 이해관계자, 또 뭐가 존재해요? 회계의 원칙으로 뭘 만들어요?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보고해요. 수시로 보고할 수 없겠죠? 이게 재무회계입니다. 이에 반해서 내부죠? 없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회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건 뭐 시험 문과는 상관없지만 저희가 이제 회계가 자 이제 출제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원가 관리회계. 네, 이건 시험에는 뭐 시험 보을 위한 여러분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정부회계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무원 시험하면 9급이 있죠? 또 7급도 네, 직렬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7급 같은 경우에는 네, 세무도 있죠? 감사직도 있죠? 회계직도 있어요. 그럼 사실상 7급 세 가지 직렬에 세무, 감사직, 회계직의 필수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느냐 뭐 하는 건데요. 이제 재무회계 당연히 나오고요. 원가관리회계도 나오고요. 정부회계도 당연히 다 나와요. 근데 이 문항수가 20문항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과 기초이론 할 때는 이런 설명을 생략하려고 지금 네, 기본 이론 설명할 때 생략하려고 미리 설명드리는 거고요. 9급 같은 경우에는요, 자, 관세직이 있어요. 관세, 통관 업무를 하는 직렬이죠. 세무직이 있어요. 또 회계직도 있죠. 네, 그런데 세무직 같은 경우에 7급과 똑같아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관세직은 오로지 재무회계에서만 출제되고 원가나 정부회계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급 관세직을 하셨는데 괜히 원가, 관리회계, 정부회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20문항이 전체가 다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재무회계에서요. 그리고 출제 비중을 보면 올해 기준이에요. 제가 지방직이나 국가직 같은 걸 봤을 때 네, 13문항, 5문항, 2문항. 7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다르죠. 2문항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근데 14문항에서 15문항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는 어떤 때는 4문항에서 3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기가 만약에 관세직을 하고 공부하고 싶다 하는데 멍청하게 원가 관리회계를 공부한다든가 이런 일은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마침 회계에 대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네, 이 시험이 어떤 게 있고, 우리가 9급, 7급에서 세무직은 반드시 필수죠. 네, 그리고 관세직도
9급에서만 존재하지만 네, 어떻게 출제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딱 더 설명드린다면 회계는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계산은 저희는 계산기를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공부하실 때 계산기 사용을 하지 마세요. 암산으로 또는 자기만의 풀이 방법, 계산기를 못 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렸고 문제 하나, 유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누구에게 제공해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죠. 이런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첫 번째,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다. 네, 이 사람들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합리적 경제적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사회의 전체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다. 여러분, 품질이 좋은 제품은 비싸고 품질이 나쁜 제품은 싸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가가 다르잖아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있고 또 그보다 좀 약간 못한 기업의 주가가 있죠. 왜 주식 가격이 그렇게 다를까요? 누가 우량한 기업이고 누가 이익을 많이 내는지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주요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사회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네, 그런 긍정적 이펙트가 있죠. 3번, 경영자의 경영의사결정을 주된 목적이다. 아니죠. 네, 경영자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방금 배웠습니다. 무슨 회계죠? 재무제표가 아니라 관리회계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의 설명이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4번 볼까요? 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무정보는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고 또 서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회계 첫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부기와 회계, 부기에는 복식부기, 단식부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회계는 또 그러면 복식부기를 기초로 하는 재무회계, 그렇지 않고 경영자를 도와주는 관리회계, 또 정부회계 같은 특수회계도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회계의 특징, 그 중에서 중심적으로 저희가 살펴본 것은 다름 아닌 재무회계였습니다. 그래서 기초 인문 강의 1편은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2편에서 여러분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